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수 2 제11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계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동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채권 양도에 있어서의 양수인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는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낙약자가 있겠죠. 이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채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채권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죠. 요거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면 채무 인수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양수한 소유자 같은 경우에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을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을이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병이 취득했을 경우에 이제 을은 병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 X를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갑은 을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병에게 X의 반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을은 이제 갑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채권을 갖고 있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 채무의 귀속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의 채권을 갖고 있고 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귀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병은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을의 유치권 항변에 대해서 이 피담보 채권,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상계에 의해서 소멸하여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병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양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달해야지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자동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제 상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에 해당하는데,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는 경우에 상계를 하게 되면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달하면 상계 적상이 되는데, 일단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수동채권, 즉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했지만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계를 하는 것 자체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한의 이익을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기한의 이익이 포기되는 건 아니고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이제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상계 의사표시는 재판상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뭐 이제 주민서면이나 소장 같은 곳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가 있고 병이 제3채무자인데 갑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경우에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전부 명령을 받게 되겠죠. 전부 명령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갑이 병한테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병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상계를 갑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지금 채권 채무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압류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갑에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이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이미 상계 적상 상태, 지급금지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거나 지급금지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지급금지 전에 병이 을에게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상계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상계의 제한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어쨌든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계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요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요 판결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와 상계인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즉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상계가 제한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채무의 성질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인 경우에 이제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이 자동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입장에서는 자동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매매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상계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목적물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을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상계로 인해서 소멸해 버리면 더 이상 을은 동시행위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이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을의 입장에서 즉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을의 갑에 대한 수동채권으로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대여금 채권 이제 그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갑이 을한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을이 채권자가 되겠죠. 을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매매대금 채권 채무와 그 다음에 이 대여금 채권 자체를 상계하는 것은 즉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수동채권이 되겠죠.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수동채권을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매매대금 대여금 채무, 결국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채권이 되겠죠. 이 수동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안 되고 매수인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을 나누어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상계할 수 없지만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채권을 상계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가 상계를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통해서 상계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계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계 금지 특약이 붙어있는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은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즉 가해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가해자가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가해자 입장에서 수동채권이 되겠죠. 즉 수동채권이 되겠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자동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자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여러분들 동시행위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즉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가해자가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 경우에 쌍방 폭행 같은 경우도 폭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고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폭행을 과실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쌍방 폭행 같은 경우에도 서로 쌍방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상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과실의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용자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되지만은 사용자도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법 496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용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도 상계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용자도 상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류금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계가 제한되는데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채무자한테 지급될 필요가 있는 채권을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유족 부조로라든지 그 다음에 병사의 급료, 급여채권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1개월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런 돈들은 반드시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반드시 당사자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급여 채권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 이제 압류 금지가 압류가 금지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급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되지만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대여금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사용자가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 채권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금지되지만은 사실상 급여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합니다.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것이 판단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역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계가 허용되는 또 한 가지 경우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 이런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용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채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임금이나 퇴직금 자체가 과도하게 지급된 거니까 이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별도의 임금 채권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최신 판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도 잘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계가 금지되는 거는 지급금지 채권의 경우가 상계가 금지가 되죠. 이제 지급금지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급금지라고 하는 것은 압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A 채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채권 자체가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갑이 A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하고 최종적으로 추심 명령을 받든지 또는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A 채권을 지급금지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급금지된 채권에 대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즉 이 A 채권은 병의 입장에서는 수동채권이 되겠죠. 근데 병이 을에 대해서 B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이건 이제 자동채권이 되겠죠. B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갑이 A 채권을 이제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거나, 물론 이제 압류 명령만 받을 수도 있겠죠. 압류 명령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았을 때 병의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B 채권으로 이걸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는가, 그 주장을 갑한테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봐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상계가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병은 갑에 대해서 추징금이나 전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A 채권을 압류한 이제 갑의 지위가 이제 열악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이제 병이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이 비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갑이 상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갑이 상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갑과 병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급금지 A 채권이 압류 이전에, 즉 첫 번째, 지급금지 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즉 A 채권과 B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서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B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서 병이 을에 대한 이 A 채권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서 변제기를 당길 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니까, 즉 A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병이 B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고 또는 A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거나 병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양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이 A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지급금지 이전에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지만은 지급금지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였고, 즉 B채권을 지급금지 전에 A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B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에 지급금지 이후에 A채권과 B채권의 이제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지급금지된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더 빠르다면은 즉 B채권의 변제기가 A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같거나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B채권은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게 되죠. 만약에 A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병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을이 A채권을 먼저 강제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상계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B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A채권과 같다라고 한다면은 병은 언제든지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지급금지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즉 B채권의 변제기가 A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병이 갑에 대해서도 상계를 하겠다. B채권과 A채권을 상계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갑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다면은 이거는 상계를 할 수 없고요. 사후적으로 상계 적상 상태가 되더라도 즉 A채권의 변제기가 B채권의 변제기가 보다 더 빠른 경우에는 A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B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도래해서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병이 갑에게 상계의 항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인데요. 지급금지 이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즉 A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B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경우를 꼭 나누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급금지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변제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계할 수 있다. 근데 지급금지 전에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금지 이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같은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동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요 A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보면요. 매매대금 채권이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을이 매도인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병은 이제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매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동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압류 이전의 상계 적상 상태이거나 이제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채권, B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압류 이전의 상계 적상 상태이거나 매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을 가압류 이전에 취득하였고 이제 병의 을에 대한 B채권을 이제 가압류 전에 취득하였고 변제기와 같거나 빠른 경우 매수인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에게 상계항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봤듯이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B채권을 이제 압류 전에 취득하였고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또는 같은 경우에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병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에 대해서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이런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변제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가 있거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 말고 가압류 이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변제하고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나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가압류나 저당권의 말소 의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매도인이 그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가압류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대위 변제했을 경우에 갑한테 대위 변제, 채권자한테 대위 변제하고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때 이 B채권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상금 채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X 목적물에 대해서 이 X 목적물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이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매매대금 채권과 이 X 목적물에 설정돼 있던 가압류나 또는 저당권 같은 권리는 이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이죠. 가압류나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매매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인데, 근데 이 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고 매수인이 오히려 변제를 해서 저당권과 가압류를 말소한 경우에 그때 이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구상금 채권은 가압류 말소와 이제 가압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말소하고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의무, 즉 구상금 채무의 변형된 구상금 채무는 이런 채무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구상금 채권과 그 다음에 매매대 A 채권이라는 매매대금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상금 채권은 비록 압류 이후에 이제 병이 변제를 해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A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가압류나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었고, 그것이 구상금 채권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압류 전에 이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서로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변제기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지급금지 채권 이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해왔고, 비록 이제 압류 전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압류 전에 가압류와 저당권의 말소 의무가 있는 말소 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상금 채권을 이제 비록 압류 후에 발생했지만은 압류 전에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즉 이제 수동채권의 이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여야 되는데, 이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구상금 채권의 변제기와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B는 비록 구상금 채권이 A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B 채권이 이제 A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B 채권, 즉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병은 갑에 대해서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예외적으로 구상금 채권이 압류 이후에 발생했지만은 그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가압류나 가등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서 이제 그 말소할 의무가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이니까 변제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상계의 제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상계 효력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던 시점부터 상계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상계 의사표시 시점부터 상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 즉 양 채권 채무가 존재하고 그 채권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상계 적상 상태에 있던 시점부터 채무가 소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를 했을 경우에 어느 채무와 상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 상계 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계 충당, 변제 충당에 관한 이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상계 충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채권과 이에 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등 같은 경우에는 상계 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계 적상 시점으로 상계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대한 채권과 그 다음에 이자,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 상계에 의해서 소멸하였다고 해서 동시행 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을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을이 갑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X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이제 매매대금 청구권 이것이 동시행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갑은 을에게 별도의 매매대금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을은 채권을 갖고 있고, 자, 이 경우에 갑은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채권을 이제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상계할 수 없지만 을은 상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매매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은 서로 상계에 의해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X 부동산에 대한 인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X 의무에 대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록 X를 갑이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이 인도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대여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해서 소멸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상계 적상 시점으로 소급해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X와 매매대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게 되어서 결국은 갑은 을한테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요 매매대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매매대금 채무 자체의 원본이나 또는 이자 또는 지연이자 이 이자나 지연이자가 상계 적상 시점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대금 채무가 상계 적상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계 적상 시점부터는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갑의 채무와 이 매매대금 채무는 그 시점에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채권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정상 시기를 소급하는 것이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그것이 상계에 의해서 상계 적상 시점으로 소멸하였다고 해서 동시행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요 12번 판결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계 적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건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계 적상 관련해서 소송 과정에서 상계 항변을 한 경우에는 자동채권에 대한 별소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계 항변을 했으니까 이제 자동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자동채권과 상계항변은 별도이기 때문에 상계항변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동채권에 대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계항변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갑이 을한테 청구를 했는데 뭐 1억을 청구했는데 근데 을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법원이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5천만 원이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채권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이 갑에 대해서 상계의 항변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을이
상계 항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그 채권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상계 항변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즉 을이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이행을 청구하는 그런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이 사후적으로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판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자,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소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가 됩니다. 이제 이미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송 청구를 기각하게 되고 승소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겼으니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을 청구하면서 상계를 했지만은 이 5천만 원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1억 그대로가 인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때 만약에 사후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을의 갑에 대한 청구는 이제 이미 패소한 거니까 패소한 다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을이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했는데 그 상계항변이 인정된 경우, 즉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 그 5천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 상계가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5천만 원의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기판력이 발생했으니까 을이 만약에 갑에게 5천만 원의 이행에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이거는 승소한 채권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을의 청구는 각하가 된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5천만 원의 채권만 인정되어 갑의 청구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된 경우에, 즉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라고 해서 1억 원과 1억 원이 상계되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5천만 원만 인용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이 경우에는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게 되겠죠. 즉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 부분은 패소한 거잖아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5천만 원은 승소했으니까 승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1억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이제 패소한 다음에 다시 소를 제기한 거니까 기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대해서는 각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1억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했으니까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지만 대여금 채권만이 인정되어서 갑의 청구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대여금 채권 5천만 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긴 자가 결과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한 거니까 각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 5천만 원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 이제 1억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청구했을 때 을에게 1억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5천만 원만 인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중에서 5천만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을이 갑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법이 5천만 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을의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패소했던 승소했던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판력에 미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상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갑이 이제 채권자이고 전세권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 설정자이고 을이 전세권자이다. 전세권자인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이 여기 전세권에 대해서 병한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전세권이 종료하게 되면은 을의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존속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권리를 이제 을이 전세권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이 전세권 플러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존속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물상 대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지급되기 전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전세금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지급하기 전에 이 저당권자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를 하고 전부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데 물상대위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추심금이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이제 신청을 해서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대여금 채권과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전세 반환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무조건 갑이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병 같은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해서 결과적으로 압류 추심 명령 또는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게 의미가 없게 되죠. 자, 그렇다고 병이 언제나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한 상계의 기대가 침해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지급금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과 병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그어줘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갑이 병에 대해서 이제 그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전에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갑이 을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대여금 채권을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해서 상계에 대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에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 즉 존속기간 만료된 때 그때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니까 그 전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은 갑은 이제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세금 반환 채무보다 먼저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상계에 대한 기대가 강하겠죠. 그래서 그 강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은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대여금 채권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이 대여금 채권의 그 변제기가 전세권의 존속기간보다 이제 만료일보다 더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거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대여금 채권이 자동채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일한 경우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일하거나 더 빠른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이미 지급금지 전에 상계 적상 상태인데,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갑이 을에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전에 이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이제 대여금 채권,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된 기 전에 이제 발생을 하였고, 변제기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같거나 더 빠르거나 한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 결과적으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대여금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상계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경우와 비슷하게 이제 대여금 채권이 전세권 저당권 설정 전에 발생하였고, 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는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세권 저당권의 경우에도 상계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상계인데요.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이거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 효력은 상계 적상 시점이 아니라 이제 상계 적상 시점에서 상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이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양도의 대항력을 갖춘 시점, 즉 양도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상계 적상 시점에서 이제 그 상계 적상 시점에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상계 적상 시점이 아니라 채권 양도가 나중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이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춘 시점부터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 적상 시점으로 소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양도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춘 시점부터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양도 전에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했지만은 아직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느린 경우에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상계 적상 상태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게 되면은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압류, 지급금지의 경우와 좀 다르죠. 지급금지의 경우에는 지급금지 후에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한데,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변제기와 상관없이 이제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당연히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지급금지의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제 그 채권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양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의 양도인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상대방 이제 채권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상계 권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막 침해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은, 비록 양도 전에 이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이 있지만은 판례는 상계의 경우에는,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우는 양도 후에 이제 양도 후에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즉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했는데, 즉 자동 채권을 취득했는데 그것이 양도 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가 이제 이 양수인에 대해서 상계 항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 보수채권이 양도된 후에, 보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채권이 양도된 후에, 이제 보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 양도된 후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보수채권을, 이제 수급인으로서 을에 대해서 보수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보수채권이 양도가 된 겁니다. 병한테. 자, 그런데 병한테 양도가 됐는데, 양도 이후에 보수채권이 양도된 후에 갑의 을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이후에 발생한 청구권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당연히 갑이 이제 을이 일을 완성했을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일이 완성된 다음에 보수채권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양도 후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전에 발생한 채권,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양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수채권이 동시에 이제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서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양도 전에 성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매매 계약에서 그 구상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금지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니까 상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지급금지의 경우에 상계가 가능한가 여부, 전세권 저당권자의 경우에 상계가 가능한가 여부, 이건 다 변제기를 비교했죠. 근데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5천만 원을 병한테 양도한 경우. 자, 근데 이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7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뭐 상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병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이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먼저 상계 의사표시를 해서 그것이 채무가 소멸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상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병을 상대로 해서 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권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질권의 경우에도 이 상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채권 질권, 이제 갑이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있고, 이 을이 이제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A 채권을 이제 갑한테 채권을 질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채권 질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채무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가 될 테죠. 자, 이런 식으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갑한테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갑이 병한테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제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무 명령을 받을 때, 이제 이미 채권 질권자는 담보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바로 채권 질권에 기해서 추심 명령이나 또는 전부 명령을 받는 게 가능하죠. 이미 이제 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채권인 경우 그렇고, 이거는 채권 질권자니까 추심 명령을 받거나 채권 질권에 기초해서 바로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비채권으로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겠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채권 질권자는 입질 채권, 이 A 채권이 되겠죠. 이거를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즉 을 같은 경우는 채권 질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 되는 거죠. 을은 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는 채권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계를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갑의 질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을은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비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병이 을에 대해서 비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은 이러면은 이제 변제기와 상관없이 나중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게 되면은 채권 질권자에게 병은 갑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권 질권의 경우는 채권 양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계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요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제 그 채권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입질 채권자는 이제 요 채권 질권 설정자는 입질 채권을 가지고 을에 대한 이 비채권, 이걸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설정자와 상계 합의를 한 경우, 을과 병 사이에 상계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 상계 합의는 을은 그 상계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과 병이 상계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상계 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상계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잘 내용들을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판례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